저자님은 트렌드 읽기에서 예측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관점과 기준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 사회가 네. 사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네.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맞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요즘은 뭐 6개월이면 강산이 변하죠. 좀 오버하면 3개월이면 변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초 연말에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해? 뭐 이런 생각들을 요즘은 좀 하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연초에 말했던 게 연말에 이미 뭐 다 끝나고 달라져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연말에 얘기했는데 연초에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이 트렌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게 국제 정세 이런 게 굉장히 불확실해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일 보면 자산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일 보면 자산이에요. 예. 이런 상황들이 제가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예측이 꼭 필요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측 당연히 필요하긴 하죠. 네. 근데 그 예측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빗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네. 요즘은 생각을 하는 게 현 시점의 행동들을 보면서 이 행동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해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보면 지금 뭐 가성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뭐 마트나 이런 데 PB 상품들 보면 다 네. 가성비. 특히나 뭐 이마트 얼마 전에 5,000원짜리 오, 냈었는데요. 네. 그렇죠? 예, 이런 상황들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성비 나왔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고요. 그쵸. 그리고 그걸 예측으로 한다고 그러면 미래에도 그럼 가성비가 나올 거야. 이거 재미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가성비에 사람들이 집착하는 이유나 아니면 가성비를 선택을 했는데 그럼 다른 것도 가성비를 선택하나? 뭐 예를 들면 생활용품을 가성비를 선택을 했으면 이 사람은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취미에도 가성비를 택하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활용품 같은 거 5,000원짜리 사시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공연 있으면 20만 원 주고 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가성비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어떤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리고 그 해석이 다 통하는 건가? 라는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은 마케터 얘기를 하니까 네. 마케터분들께서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원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클라이언트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분은 A를 원하는데 어떤 분은 B를 원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본인의 의견이 너무 많으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설득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설득하려면 해석을 해야겠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이렇게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냥 단순하게 내년에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좀 아쉽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즉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켜보는 것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설득할 때도 이제는 단순한 예측보다는 해석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당연하지만 사람들의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는 가성비인데 다른 카테고리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돈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데 몰아주느냐 아니면 어떤 곳에는 아끼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나를 생각을 해본다면 SNS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제품의 기준은 사실상 저는 SNS라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SNS에서 인기 있는 제품 사봤는데 뭐야 이거 별거 없네 라는 생각 해보셨을 네, 거고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SNS에서 뭔가 먹거리가 맛있다는데 생각보다 먹어보니까 이거 뭐야 별로네 네. 이런 것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들이 거기 따라가는 기준이 무엇이냐? SNS에서 봤으니까요. 그 자체로. 친숙하니까요. 네.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매스미디어 광고 보고 저거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MG나 알파는 SNS 보면서 그냥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돈이 어느 흐름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 돈이 작은 돈이라도 사실은 소비하는 게 그렇게 작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내 돈 1,000원을 쓰더라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 즉 어디로 소비가 몰리고 어떤 기준으로 소비가 몰리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해석 관점으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예측보다는 해석을 더해야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기준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돈을 어디 쓰느냐 그리고 그 관점이 어떻게 다르느냐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막상 광고주분들을 클라이언트분들을 설득을 할 때 단순히 지금 요즘 트렌드가 이러니 이렇게 해보자라는 예측
예측보다는 이제 저희 업체 상황의 경우에 네네. 예산은 예를 들어서 요 정도이고 그리고 저희 데이터를 진행을 했을 때 요 정도 데이터가 있으면 다음 해에는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나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맞아요. 라고 제안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예측보다는 지금 현재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여기에 하나만 제가 첨언을 하자면 사실상 저희가 뭐 데이터 마케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도 해석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측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데이터를 A라고 해석하지만 어떤 사람은 B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A, B, C로 다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쪽은 A, B, C 다 해석하는 경우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다양한 관점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클라이언트도 뭔가 선택의 폭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판단 기준도 좀 더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즉 데이터나 트렌드나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해석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는 고리스크 시대에서의 접근 방식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네. 2026년을 고리스크 시대라고 표현하셨는데 맞아요. 네. 마케터나 기업은 어떤 리스크 관리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은 뭐 이 고리스크 시대에 대한 질문을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경제 쪽에서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일단은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경제 유튜버는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냥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다면 기업 같은 경우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쉽지 않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저희 얘기했지만 SNS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터지는 상품들이 너무 많아지고 맞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챌린지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리고 콘텐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K-pop 데모넌터스 사례도 네,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매우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해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 듀프족이라는 네네네.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듀플리케이트의 약자인데 듀프족이라고 하면 복제 제품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저희가 좀 상스러운 말로 짝퉁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짝퉁은 아니죠. 짝퉁은 아닌 거죠. 근데 이 듀프족의 등장이 사실은 가격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거든요. 분명히 원재료는 그거 아닌데 그 가격 맞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 선택 기준이 너무 다양해지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옛날처럼 뭐 하나 던져놓고 광고하지 뭐 이렇게 하는 시대는 사실은 지났죠. 완전히 지났고 완전히 네.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것들이 2026년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케터나 기업은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는 뭐 아주 치사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뭘 해왔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책에서 레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레트로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그것이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해봤던 무엇이고 그리고 기존에 해봤는데 인사이트가 이랬어라는 통계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했다라던가 그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조금 줄이는 거죠. 네. 익숙하게. 그렇죠. 네. 익숙했던 것들을 던지면 사람들도 익숙하지만 기업도 익숙해요. 그렇죠. 그리고 마케팅 하기에도 익숙하죠. 익숙하죠. 당연하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무언가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 조금 치사한 관점이긴 네. 하지만 훨씬 리스크가 줄어든다. 즉 완전히 새로운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기존에 무엇을 해왔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요즘 락인에 관심이 많습니다. 락인이라고 하면 사람을 붙잡아 두는 거잖아요. 네. 제가 책에서 소개해드렸던 락인 전략은 구독이었습니다. 구독, 네. 구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사람이 너무 실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탈하지 않으니까요. 결론적으로는 뭐 작은 돈이라도 계속해서 뭔가 캐시카우가 돌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사실상 새로운 것들을 할 수도 있는 시도해볼 수 거고요. 있는.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만약에 신제품을 낸다고 하더라도 이 구독하는 사람들한테 일단 제일 먼저 소개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저희 어떻게 보면 고객 DB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식의 락인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전략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는 요거는 책에 없는 얘기고 책의 네. 중간에 제가 조금 이게 맞나 틀리나 정도로만 해석을 해놓은 건데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고객 관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CRM, 네. CRM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놨는데 사실 CRM을 아예 제가 독립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독립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으나 약간 그냥 조금 얘기를 해놨는데 네. 결론적으로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요즘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브랜드를 원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저희 마이크로 모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순간의 전략인데 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조금 뭐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오늘 뭔가 이렇게 비가 와요. 그래서 네. 뭔가 이렇게 전 같은 게 먹고 싶어졌어요. 전이나 튀김 아니면 치킨 같은 게 먹고 싶어졌는데 네. 하필이면 그때 치킨집이 뭔가 하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로 네. 모먼트를 선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옛다 그러면서 맞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 즉 모두를 다 예측할 수는 없겠으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 즉 기업과 브랜드나 마케터는 그냥 뭔가 하나 마케팅 메시지 던져놓으면 뭐 알아서 물겠지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 마케팅 메시지가 조금 더 디테일해서 사람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리스크를 좀 줄이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제가 기존에 있었던 것을 바라봐야 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락인 전략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그걸 구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세 번째는 CRM의 영역인데 어쨌든간 마이크로 모먼트, 즉 어떤 순간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체 메시지의 시대는 이제 저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냐,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던지는 게 아니라 던지고 난 뒤에 소통을 한다던가 아니면 던지기 전에 소통을 한다던가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자님이 말씀하셨던 구독 시스템 관련해서 이게 한 번 해놓으면 웬만큼 실망하지 않는 한 절대 끝이 않거든요. 좋죠. 예. 저자님도 혹시 이용하고 계시는 구독이 있으세요? 맞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OTT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지고 다 있는데 있나요? 네. 저는 가전제품도 하나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을 하고 있는데 뭐 생각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케어까지 해주니까 네, 너무 맞아요. 부담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방금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완전히 실망하는 거 아니면 사실 구독 해지 잘 안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구독 가격이 그렇게까지 높지 맞아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구독해놨는지도 몰랐는데 카드 바꾼다니까 갑자기 결제가 안 돼.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락인 확실하다. 무섭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코노미와 지역 기반 전략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로코노미 트렌드를 강조하셨었는데 맞아요. 중심 상권 중심 전략을 해온 브랜드가 지역 전략으로 전환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저희가 중심 상권 전략은 네. 경제적으로 본다면 거의 대부분이 정말로 상권 위주예요. 맞아요. 중심 상권 전략이라는 건 이 말이 이상하지만 상권 위주예요. 그냥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상권 위주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냥 사람 많이 몰리는 곳, 네. 아니면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이렇게 좀 굉장히 물리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이 물리적인 전략을 취하던 브랜드가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면 네.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역은 중심 상권이라는 개념이 참 어려워요. 네, 어렵고 유동 인구가 너무 많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석할 만한 것은 사실 좀 드물거든요. 네, 맞습니다. 드물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실 거예요. 문제가 생기실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결과가 안 나왔을 경우에, 즉 상권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지하철도 다니고 있고 네.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설마 그거 이상은 하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소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중심 상권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매출이 안 나와도 브랜드가 저희 플래그십 스토어라고 해서 그렇죠. 그냥 네. 홍보용으로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역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든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던 개념들이 지역에 가면 하나도 통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생기는 거죠. 어려운 점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기업들이 로코노미를 위해서 뭔가 지역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고 특히나 제가 눈여겨봤던 사례는 이제 맥도날드 사례였는데 청년관리버거. 그게 청년관리버거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뭐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심지어 그게 굉장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대요. 매출이 도움이 됐고 맥도날드의 대표님이 인터뷰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맥도날드가 정말 극단적으로 전략을 바꿔서 창녕에다가 우리가 점포를 연다. 이런 전략으로 갔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창녕에서 안 팔릴 거란 얘기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전략을 완전히 수정해서 새롭게 완전히 빌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마케팅의 핵심으로 삼다 보니까 우리 분명히 햄버거는 패스트푸드 같은데 뭐야 이거 창녕 갈릭이나 뭔가 건강해 보이는데 뭔가 좀 좋아 보이는데 뭐 이런 느낌도 드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차별성도 하나 더 했죠. 갈릭 버거는 그닥 그렇게 차별화가 안 돼 있는데 창녕 갈릭 버거는 괜찮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저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움은 너무 많죠. 그 어려움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새로운 경험을 어떻게 더하느냐에 대한 고민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만 더해도 일단 차별성은 좀 확실하게 가져갈 생기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기업이나 브랜드들이 요즘 가치 소비 관심 많은데 네.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걸 할 것이냐라는 게 많은데 대부분 다 또 이거 지역 경제 활성화랑 연관을 시키죠. 그러다 보면 네. 외부에 말할 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즉 어떤 위치를 선점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저는 조금 오버하지만 어떤 컨텐츠를 선점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방금 맥도날드는 창녕 마늘이라는 컨텐츠를 저는 선점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점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려움들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컨텐츠 개념으로 바꿔보시면 조금 더 쉽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순히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을 통해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말하고 싶은지 맞아요. 그게 고객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는 최근에 통계를 보면 배달의 민족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메뉴명이 네. 땡땡 무엇이래요. 근데 여기서 땡땡이라는 건 지역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는 분명히 돼지국밥을 파는 업체인데 네. 부산 돼지국밥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저만은 좀 가장 하고 많이 싶네요. 늘었대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그거잖아요. 그 단순하게 거기에다가 점포를 내는 게 아니라 컨텐츠로 하나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활용은 아주 단순한 활용이니까 네.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네. 조금만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X세대의 부상과 소비 행태 관련해서 적어주신 글들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X세대 내에서도 이제 세대 내 격차나 차별화된 소비군이 존재할 텐데 어떻게 세분화해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려운 질문이고 사실 X세대 내에서 세분화를 한다라는 거는 아주 어려운 얘기기는 해요. 맞아요.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X세대 분들이 몽땅 다 돈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책에서 구매력이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여기서 구매력이라는 단어를 제가 책이나 아니면 강연에서 말씀을 드리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돈이 많다라고 오해를 하세요. 네. 제가 알파 세대 관련된 책을 쓸 때도 알파 세대가 구매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알파 세대가 무슨 돈이 있어 애들인데 그쵸. 10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매력이라는 건 그 구매력이 아니고요. 네. 사실상 내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그렇게 우리 다 이렇게 했으니까 연휴 때 가까운 데 여행 한번 갔다 올까? 라고 하면 네. 그 여행에 대해서 사실 엄청 큰 돈이 아니라면 한 번 정도는 쓸 수 있는 이 정도의 구매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알파 세대의 구매력이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친구들보다는 용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이분들이 돈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오해라고 제가 먼저 짚고 가고 싶고요. 물론 X세대 내에서도 구매력이 높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구매력이 낮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X세대 분들 중에서도 가족이 조금 더 먼저인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나의 행복이 조금 더 먼저인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후자에 계신 분들이 가족을 신경 안 쓴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분화라는 개념은 결론적으로 나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를 놓고 세분화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X세대 분들이 대부분 이 세분화의 조건에 상관없이 구매하고 싶은 여력이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은 여력이 과거보다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건 확실한 팩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X세대 분들 중에 이미 이제 자제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네. 뭐 물론 어떤 분들은 약간 반대해서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청년층이 과거보다 이제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게 맞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X세대가 오래 케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이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죠. 몽땅 다 그렇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뭐 자리를 잡으셨거나 아니면 은퇴하시고 나서 저희가 뭐 항상 뭐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제2의 삶이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시작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냥 인터넷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내가 돈을 들여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간 구매 여력은 상당히 좀 있다라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세대의 어떤 멘탈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세대의 생각적인 측면을 보자면 X세대 분들이 저는 가장 유연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집단에 순응하는 삶도 살아봤고요. 그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 뭐 민주화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역사를 본다면 거기에서 이제 저항해 보신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또 사회에 진출해서는
가족을 위해서 집단에 순응하는 법도 알고 계세요. 예,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금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알파 세대 친구들은 금쪽이가 네. 너무 많은데 금쪽이 이 친구들보다는 사실은 이 균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라는 이런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나 세상을 보는 방식도 굉장히 균형 있게 보시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생각보다 많은 반면에 어떻게 네. 보면 아니야 이 정도는 안 되겠어 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기존 세대보다는 저는 굉장히 날카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이분들이 뭐 구매력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네. CRM이 정말 중요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예. 네. 이것에 대해서 구분하시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런 것들 즉 팬덤형 소비나 아니면 뭔가 팬덤형 소비 하시긴 하죠. 예를 들면 트로트 가수 그런 걸 하긴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 저 사람들 사니까 다 나도 이거 사야지 이렇게는 잘 안 잘 가신단 안 말이죠. 하시죠. 예, 잘 안 네. 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재미난 사례가 X세대보다 조금만 넘어간 상황이긴 한데 저희 어머니가 X세대 조금 위이신데 네. 어머니한테 항상 얘가 얘기를 해요. 요즘 중국에서도 좋은 제품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네. 어머니는 절대 안 한다고 하세요. 저희 어머니도요. 예, 왜냐하면 네. 중국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나 AS 잘 받고 싶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인 기준이 확실하세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CRM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젊은 세대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세분화 개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X세대 분들도 그 나이대 안에서 굉장히 관심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균형은 있으나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생각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굉장히 이 판단 기준에 있어서 냉철하고 또 맞아요. 굉장히 좀 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CRM, 즉 관리의 측면이나 아니면 우리의 가치를 확실하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트렌드를 좀 이렇게 잘 맞춰서 따라가다 보면 구매력을 어느 정도 많이 높일 수 있는데, 근데 X 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트렌드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X 세대를 타겟하기에 예를 들어서 구매력이 정말 높은 타겟이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구매력이 높다고 단순히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팔아도 잘 팔릴 거라는 생각은 절대 안 돼요. 그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네.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타겟이 아닐까. 맞아요. 생각이 굉장히 어려운 타겟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뭐 가전제품 업체들 굉장히 많은데 소위 말해서 내 브랜드만 믿고 무조건 내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확신은 있어요. 근데 또 써보고 아니면 두 번 선택을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걸 까탈지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까탈진 거는 내 기준, 남의 기준 다 동원해서 이게 까탈진 거고요. 냉철하다고 냉철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극실용주의와 초개인화 시대에 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실용주의. 네. 목적 중심 소비, 극실용주의라는 개념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브랜드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반영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저는 이제 극실용주의나 개인화 시대에는 정말 모든 브랜드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개인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화는 이미 기준이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단적인 만족 좋죠. 그리고 네. 100명을 저는 만족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한 명을 제대로 만족시키는 게 저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요즘은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 정말 개인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연령대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최근에 아주 재미난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 저희 뾰루지 나잖아요. 네. 뾰루지 커버 패치 아마 맞습니다. 이거 알고 계실 텐데 네. 원래 그게 살색이에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형형색색으로 알록달록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군요. 네. 심지어 저희가 뾰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네. 애경에서 자사 세컨 브랜드로 그걸 내서 다이소에 대박이 났어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 하나라도 개인화 시키고 싶어 해요. 네. 네. 그리고 뭔가 내가 개별화된 경험을 뭐 하나라도 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지 않고 그냥 뭐 우리는 하나 내면 대표 상품 있으니까 다 잘 팔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2026년에 조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극실용주의에 대한 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 중에 또 하나가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극실용주의라고 하면 저는 딱 하나를 생각해요. 늘 극실용주의랑 저랑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딱 갖다 붙는
단어가 네. 저는 리뷰라고 생각해요. 리뷰. 네, 저는 리뷰라고 생각해요. 리뷰만큼 여기에 어울리는 단어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리뷰를 보는 이유가 뭔가요? 신뢰성이 어느 정도 높아야 되니까. 맞아요. 네. 신뢰성이 맞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게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게임을 이제 저희가 뭔가 게임 샵에 예약을 할 때 가수량이라고 해서 네. 미리 이렇게 좀 나 그거 사고 싶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이 가수량이 점점 의미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저희가 왜 네. 그러냐고 게임 정보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리뷰 보시고 네. 그 전에 풀린 거 보고 뭔가 아닌 거 싶으면 다 취소하신대요. 그러니까 네. 자 이게 극실용주의죠 뭐. 그쵸. 옛날에는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맞아요. 건데 네. 필요 없어요. 이제 아닌 것 같으면 안 사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남아도니까요. 이상하게 나온 게임들은 네,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극실용주의라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런 거죠. 저희 제가 마케팅 학교 채널에서 한번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네. 뷰티 산업이 새로운 뷰티 브랜드들이 막 성장을 하는데 이 뷰티 브랜드들의 핵심이 사실은 리뷰예요. 리뷰인데 그쵸. 근데 저희가 한 20년 전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보세요. 뷰티 업체에서 광고를 만들려고 하면 리뷰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연예인을 섭외합니다. 그렇죠? 네. 당대 최고의 연예인을 섭외를 해서 그 연예인으로 정말 멋진 이미지를 만들죠. 그래서 마치 감정적으로 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저렇게 될 수 있겠다. 맞아요. 저 네. 화장품을 쓰면 나도 저렇게 되겠다라는 감정 동화를 만드는 건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그냥 리뷰로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가감 없이 그냥 네. 그렇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택했던 새로운 전략들이 네. 신생 뷰티 업체들을 굉장히 크게 키워줬거든요. 극실용주의죠. 네,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브랜드 입장에서 이것을 설계한다라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실용적인 리뷰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를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외부에서 좀 헷갈리시는 게 체험단하고 헷갈리시더라고요. 네. 체험단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컨텐츠를 깔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리뷰라는 거는 기왕이면 네. 실제 저기 UGC라고 하죠. 네.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가 돼야겠죠. 네. 그게 이제 선결 조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설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희 뭐 은행 어플 같은 거 들어가면 네. 내가 먼저 한 거 뜨고 이제 이런 거 개인화 네네네. 아니면 영상 몇 개 보면 추천되는 거, 내가 원하는 영상 나왔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개인화라는 단어는 저는 개별적인 경험만 안겨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별적인 경험. 개별적인 경험만 네. 안겨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즉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뭐 완전히 오버를 하자면 네. 예를 들면 본인이 본인 거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 개별화된 경험이죠. 뭐. 네. 단순하게 뾰루지 하나를 꾸며도요 개인화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설계를 하실 때 우리 막 어플해서 막 다 해야겠다 이렇게 꼭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별화된 행동이나 경험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생각하셔서 좀 설계를 해주셔도 저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저자님도 게임을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예. 이제 게임 어플 중에 이제 스팀이라고 있는데 맞아. 그 스팀에서도 데모 버전이 나오면 무료로 플레이하세요가 이제 무료로 처음에 공개를 해줘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무료로 플레이 해봤던 사람들 중에 정식 오픈 될 때쯤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나 아니면 대체로 부정적이나 이런 리뷰가 있는데 그 리뷰에 따라서 저도 이제 구매를 하냐 마냐 요거를 결정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극실용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사실 요즘 사회가 점점 어렵고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기가 쉽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개인화된 기준이 어느 정도 있는 건데 맞아요. 근데 지금 저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그 제품에 각각 개인화된 것들을 우리가 줄 수 있는지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데모 버전 그것도 사실 저는 개인화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에게 똑같은 게 가는 건 맞는데 네. 그걸 받아들이는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요즘 샘플러 마케팅이라던가 다 좋은 방식이고요. 어쨌든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너무 어렵게 생각하게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설계는 조금 쉽게 생각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넥스트 인플루언서 그리고 부캐 전략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부캐 전략을 실행할 때 브랜드 및 개인 모두가 조심해야 될 리스크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요거는 제가 아주 짧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부캐하고 본캐는 완전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본캐와 부캐는 사실상 저는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부캐가 사고를 쳐도 본캐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본캐가 사고 쳐도 부캐는 없어져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하고 세계관은 다를 수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맞나? 아니면 다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맞나?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한꺼번에가 맞다라고 봐요. 특히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네. 브랜딩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알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부캐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뭐 우리 아닌데 뭐 이렇게 치부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네. 아주 중요한 네.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캐와 본캐는 자체가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네. 리스크가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연결돼서 어차피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따로 생각하시는 건 브랜딩에 굉장히 큰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그런 거 생각해 볼게요. 우리 연예인분들이 부캐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부캐가 사고 친다고 연예인분이 욕 안 먹나요?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건 네.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캐라는 거는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어쨌든간 무언가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곁다리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스토리 연결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토리 연결 구조가 있어야 부캐가 오래 갈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몰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자꾸 이거를 단발성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단발성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냥 뭔가 이벤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벤트라면 상관없죠. 그쵸. 근데 부캐 하나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까? 고민해야죠. 네. 회의해야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행사가 있는 경우는 대행사하고 또 소통해야 되잖아요. 소통해야죠. 네. 너무 많은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걸 이벤트성으로 한 번 하고 네.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스토리라인과 그리고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단기적인 계획 자체가 리스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는 부캐와 부캐는 사실상 한 몸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현실에서 같이 책임져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부캐를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단발성을 할 것이냐 이것 자체가 리스크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스토리라인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장기가 아니라도 중장기적인 이런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거랑은 조금 별개로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이제 요즘 뷰티 브랜드 쪽에서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광고나 아니면 컨텐츠를 발행을 할 때 네네. 이제 그 브랜드 그 계정이 있고 어허. 아니면 이제 뷰티 꿀팁이나 맞아요. 아니면 좀 다른 부캐적인 계정들이 있는데 좋아요. 이 네. 부캐 계정에서도 컨텐츠를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품 자체에서 악성 리뷰나 악성 댓글들이 그 컨텐츠에 많이 달렸다면 그건 곧 브랜드 계정에서도 분명히 피해를 끼칠 것이고 그럼요. 네. 그래서 브랜드 입장에서는 어떤 부캐가 있다고 이 부캐만 단독적으로 별개로 생각할 게 아니라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전략으로 만약에 한다면 네. 부캐 계정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도 한 번은 봐야 된다. 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몽땅 다 긍정적일 수는 없겠죠. 그쵸. 그건 너무나 꿈 같은 얘기인데요.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리스크가 있진 않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금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7번째는 감각 회귀, 그리고 느림, 콘텐츠 전략에 네네.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피로감 시대에 감각 회귀와 느림 전략을 강조하셨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브랜드가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래요. 지금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긴 하지만 네. 영상의 경험은 저는 차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핸드폰이 물론 뜨겁게 달아오르긴 하는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차가운 경험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차가운 경험에 익숙한 세대들이 오히려 따뜻한 경험을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20대 분들이 네. 외부에서 유명한 아티스트가 공연 왔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 나죠. 항상 디지털에서 차가운 음악만 경험해본 세대인데, 그렇죠? 디지털 음원 이미 완전히 네. 그렇게 된 세대인데 이걸 또 현장에 가서 음악을 듣는 걸 추구한다는 건 따뜻한 경험을 얼마나 원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속도를 늦추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오프라인에 만약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동선을 새로 설계하는 게 일단 1번일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물론 가장 잘 팔리는 거 앞에 놓고 네. 그냥 싹 가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공간이 만들어 놓은 경험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앞에서 그냥 골라서 나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너무 잔인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동선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저는 이건 굉장히 재미난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유튜브도 느리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생 목록에 좀 신경을 쓰시라라고 얘기를 해요. 재생 목록. 왜냐하면 네.
재생 목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우리 브랜드를 조금 느리게 탐색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쵸. 예, 뭐가 올라와 있지라고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재생 목록을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건 약간 극단적인 얘기인데 제가 책에서 얘기한 길을 네. 정말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다면 저는 쇼폼보다는 롱폼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쇼폼 범람의 시대에 롱폼이 맞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진정성이 있고 스토리라인이 있다면 저는 롱폼이 조금 느리게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도 쇼폼도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얘기가 길어지면 저희 롱폼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쵸. 이게 지금 이 주고받는 얘기를 어떻게 3분 안에 다 끝내요. 그렇죠? 못 끝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실한 어떤 스타일이 있거나 확실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그럴 때는 조금 느리게 롱폼 전략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작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글 쓰는 경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그냥 참여했어요, 뭐 태그했어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 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할 텐데요. 어쨌든간 뭔가 생각을 조금 해보고 그리고 한 줄이라도 무언가 쓸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경우도 사실은 조금 느림에 해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이제 공구로 진행을 한다 했을 때도 맞아요. 그냥 단순히 구매했을 때 끝이 아니라 이걸 구매하고 리뷰를 남겨주시면 뭐를 준다든지 맞아요.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한 줄을 남기게 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네, 맞아요. 네네, 그게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점점 저희가 디지털 피로감 시대에 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요즘 사람들은 다 쇼폼을 위주로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쇼폼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제 한계를 진정성 있게 보는 걸 좋아해서 조금 시대와 좀 동떨어진 사람이기도 한데 그래서 롱폼 전략도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얘기 드리면서 꼭 얘기 드리는 게 있는데 네. 넷플릭스가 그렇게 선도하는 OTT인데 왜 다큐 자꾸 만들겠어요? 그쵸. 다큐는 전혀 시대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네.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AY와 미래 직업 1인 르네상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AY와 협업하는 브랜드나 기업 조직 시스템은 어떤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 보시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은 지금 제가 1인 르네상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 1인 창조 기업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네. 근데 1인 창조 기업 요즘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1인 기업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1인 르네상스다. 이렇게 조금 오버스럽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 조직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AI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을 구분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정말 AI한테 다 맡겨버리고요. 네. 그리고 AI가 할 수 없는 영역에만 집중하는 형태로 가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외부로 AI 활용해서 마케팅한다라는 회사들 보도자료 찾아보시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네, 들면 수집이라던가 네. 정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맡겨놓고요. 그리고 그 결과 가지고 크리에이티브만 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에 집중하니까 시간도 줄어들고 퀄리티도 더 좋아져요. 왜냐하면 집중하니까요. 네, 맞아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미래에는 더 확실해지겠죠. 실제로 할 수 있는 영역, 못하는 영역 구분해서요.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냥 아예 맡겨버리고요. 자동화 시켜놓고 네. 못하는 영역만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퀄리티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저희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잘하는 거에만 집중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실제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저희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야구 좋아해요. 투수가 직구 잘 던진다고. 네. 직구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런 경우가 있긴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케터라는 역량으로 본다면 마케터가 예를 들어서 나는 분석만 잘하니까 나는 하루 종일 분석만 할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분산이 되긴 될 거예요. 근데 이 분산된 영역 중에서도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걸 찾아서 정리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마케터 분이 뭐 5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던져놓고 니네가 다 해. 니네 알아서 다 하겠지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저는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맞죠. 해요. 네. 그 앞단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그리고 그 앞단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 그다음에 성공했던 것 다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런 구분의 영역을 누가 할 것이냐? AI가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잘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런 형태로 시스템이 좀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오버를 하면 이제 네. 아까 자동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정말 자동화가 그런 식에서 이루어져 있다면 사실 마케터의 영역은 아침에 출근해서 자동화된 자료 보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마케터들이 일하기는 편해지는 상황으로 업무 구조가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근데 다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부담은 있겠죠. 그쵸.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다 있는데 이거 집중하니까 이거 좀 더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요. 네. 약간은 좀 부담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간 제일 중요한 건 기타 등등, 즉 예를 들면 분명히 일주일이었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자료 수집을 6일 하고 그쵸. 하루 그거 하는 이런 상황들은 이제 좀 없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 위주로 아마 좀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과 이 크리에이티브의 영역이 있으니까요. 그 영역 좀 위주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저자님의 책에서 제가 읽었던 구절 중에 이제 AI의 비판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자료 조사라든지 마케터로서 이제 필요한 작업들에 있어서 AI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거를 이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AI와 그리고 마케터나 아니면 다른 업무에 있어서 분리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더 확실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결론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사람의 영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네. 너무 재미없고 네. 사전적인 얘기긴 하지만 주도권을 놓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면 사실 우리는 결론적으로 AI가 해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 하고 이런 거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 주도권을 놓치지 마시라.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자님 제가 좀 별개로 궁금한 점 하나만 여쭤볼게요. 맞아요. 네, 말씀하세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화가가 있다고 치면 화가가 AI를 활용해서 네. 내 이런 시각이 담긴 걸 그림으로 표현해줘라 라고 해서 작품이 탄생했으면 이 작품은 과연 인간이 만든 것일까 아니면 AI가 만든 것일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이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왜냐하면 만든 여기서 거예요. 이제 네. AI는 도구니까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전제 조건이 화가가 나의 스타일을 담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줬으니까 저는 AI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그거 제안해봐라고 하면 이때는 AI가 만든 게 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이 도구로 활용한 게 아니라 아예 중심에 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주도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마케팅 전략이나 키워드는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컨텐츠였던 것 같아요. 컨텐츠 마케팅이었던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네. 제가 정말 입버릇처럼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컨텐츠 마케팅 빼고 다 사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중요하죠.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올해 본 걸로 봐서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데이터 영역을 소홀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성공적인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좀 뭐랄까요? 더 중요하다. 네, 약간 좀 더 네. 중요하다. 그리고 좀 이게 강조를 드려야 제가 설명이 되니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올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K-pop 데모헌터스가 사실은 대박이 났죠. 콘텐츠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예전에 같았으면 OST가 그래 외국에서 인기 좋구나 이 정도였을 텐데 네. 그걸 파급을 해서 국내에 여행을 오고요. 네. 그걸 파급이 돼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굿즈가 팔려나가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와 진짜 컨텐츠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컨텐츠라는 게 사람한테 스며들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사람한테 천천히 좀 스며들기 때문에 이런 몰입감에 대해서는 정말 광고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떻든간 그 세계관에 몰입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전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고. 맞아요. 심지어 콘텐츠가 진짜 대단한 것 맞아요. 같아요. 심지어 요즘은 가 쓰신 분들 보면은 외국 사람들이 사자라고 그런대요. 네, 사자 보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컨텐츠가 다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의 환경도 사실은 컨텐츠 마케팅일 수도 있고 다른 마케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즐기고 몰입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부에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놀이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겠죠. 놀이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몰입하잖아요. 그쵸. 집중해서 뭔가 좀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건 그냥 보고 있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보고 계셔야 돼요. 상황이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트렌드 관련해서 책에서 10문제 냈으니까 풀어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버하자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실 수 있고 뭔가 좀 움직이실 수 있고 뭔가 몰입하실 수 있는 수단을 좀 줘야 된다. 요게 좀 핵심이다. 즉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하면 외부에 나가면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컨텐츠고 제작하는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거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프로그램이나 뭐 놀이거리나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SNS에서도 정말 요즘 컨텐츠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요. 예를 들면 이제 보통은 그냥 잘 만든 문구, 잘 만든 디자인으로 광고를 그냥
딱 보고 있게 하는 반면에 맞아. 요즘 들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꾹 눌러서 일시정지 시켜서 딱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좋아요. 네 맞아요. 그런 컨텐츠들이 계속 발행이 되고 있고 그런 컨텐츠의 반응이 정말 좋아요. 그럼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감화를 받고 있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컨텐츠 돈 많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렇게 꼭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작은 아이디어라도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혹은 향후 개정판이 나온다면 네. 어떤 키워드나 주제를 더 강화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이른 질문이긴 하고요. 네. 물론 제가 2027을 내겠죠. 내긴 낼 텐데요.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마음이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는 AI가 어디까지 가는지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AI에 더 중점을 두고 업무 계시는군요. 영역을 어디까지 대체하느냐라는 거. 저는 지금 봐서는 조금 모르겠어요.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는 게 그런 경험 해보셨죠? 저희 광고 사진 만들어준다고. 네, 그래서 네. 제품 그냥 막 찍으면 넣으면 된다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아니요. 그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텍스트가 있는 경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쉽다고 느끼는 그 무언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고 싶고요. 네. 하나 더는 저는 개인적으로 SNS 파급력을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례, 그러니까 이게 좀 딱히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어디 사례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괴식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괴식이요? 네, 네. 그러니까 조합이 이상해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조합의 리뷰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의 마케팅은 저는 무조건 맛있고 모양이 좋아야 팔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뭔가 굉장히 특별하거나. 특이한 조합, 네. 그리고 경험이 굉장히 특이하면 그게 맛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경험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즉 우리가 생각했던 마케팅이나 아니면 브랜딩의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걸 좀 지켜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저는 그렇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즉 네.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컨텐츠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종원이 되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좀 발전이 돼서 어떤 새로운 부분들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AI. 역시나 AI.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노준영 저자님의 신간 요즘 소비 트렌드 2026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책도 읽어보고 저자님과 직접 대화도 나눠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너무 배운 것도 많고 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어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막 책을 제 책인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이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되게 웃긴 성격인데요. 네, 권하지는 않아서 기회가 닿는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그 정도만 얘기를 하는 편인데 다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께서 일반적인 트렌드 책이랑 구성이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저는 약간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방향을 조금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거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다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다른 걸 보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나 저는 이제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아니면 경영 쪽에 참고할 만한 얘기들을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인사이트가 사실 일반적인 인사이트는 검색으로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인데 또 한편으로 단점은 너무 공신력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단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 저는 챗GPT가 찾아내는 영역 이후를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담았으니까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저자님의 책 경우에서 이제 예를 들면 다른 트렌드 책을 보면 이미 일어난 것들 그리고 뭐 이미 너무 많이 소개된 것들이 위주로 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저자님 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자기 주관이 조금 뚜렷하고 맞아요. 네, 자기만의 시각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느껴요. 고집이 센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저는 마케터다 보니까 이제 저자님의 책을 보면 이 사람의 시각은 이렇구나.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를 매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에 또 새로운 책을 내신다면 네네. 그때도 마케팅 학교에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즘 소비 트렌드 2026은 마케터뿐만 아니라 트렌드에 타야 하는 대표님이라면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저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